종횡으로 칠수가 연결되어 있는 7월 7일입니다. 천진삼부모님의 천운과 행운이 여러분 가정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일본에서는 오늘 양력으로 7월 7일 날 칠석을 축제가 열립니다. 특히 이제 동북 지역에 센다이를 중심 삼고 타나마차 마츠리가 아주 성대하게 열리는 날입니다. 오늘 네 쌍의 예비 부부, 우리 약혼자 가정들이 여러분 앞에 참 인사를 드렸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고 축복으로 연결되어져서 영원한 이상가정을 이루기를 축원합니다. 다문화 평화연합의 우리 손병호 이사장님, 아마도 남모르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많이 들였습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몸으로 양으로 참 고생을 많이 하시고 활동을 많이 하십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그 지극한 정성을 이제 아시고 독지가를 이렇게 보내주셔가지고 참 10억이라고 하는 거금을 이렇게 아름답게 정말 따뜻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길을 또 열어주셨습니다. 제2회, 제3회 많은 이제 우리 독지가들이 참 나타나서 이렇게 나눔의 참 문화를 통해 가지고 행복한 그런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참 메시지를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드릴 내용은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와 영성혁명 시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이렇게 하면 또 머리가 지끈지끈합니다. 지금 세상에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왔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경제적인 관점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오게 되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 것인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또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까 하는 내용을 좀 이 시간에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저 역시 2차 산업화 시대에 태어나서 이제 3차 정보화 시대를 거쳐가지고 이제 4차 산업화 시대가 어떤 사람은 2010년부터 시작되었다, 또 어떤 사람은 2015년부터 시작되었다, 많은 학자들이 이제 말들을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 우리 2019년에 살아있는 사람들은 4차 산업화 시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참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과연 이 시대에 어떻게 우리 공동체를 발전시키고 또 창조 본연의 우리의 인간 완성을 해갈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을 놓고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부모님 말씀 먼저 한 꼭지 훈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상은 언제나 현실과 배치됨에도 불구하고 현실 생활 속에서 이상을 실현해 보려고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이리하여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등 인류 문화의 전반에 걸쳐서 눈부신 발전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날 인간은 고대나 중세에 비하면 비교도 되지 않는 고도의 복지사회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은 발전에 있어서 결정적 역할을 한 것은 과학이었습니다. 과학의 발달이 없었다면 오늘의 이 놀라운 번영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이 사실은 모든 과학자들이 행복한 이상사회의 실현을 그들의 사명으로 삼아왔음을 의미합니다. 평화경에 나와 있는 아버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방향을 어디로 해야 됩니까? 이게 잘 움직이질 않네. 인터넷이 있어서 전 세계가 일조권입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전도할 수 있습니다. 하늘을 모시는 사람들의 역량에 의해서 평화세계가 올 수 있는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여기에 다 동참해야 사는 것입니다. 일조권 시대에 돌입했으므로 한 사람에 의해서 10사람, 100사람이 한꺼번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방법을 하늘은 다 주신 것입니다. 어머니께서도 이 시대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산업혁명,
우리가 참 알고 있는 이 산업혁명, 독일의 철학자 헤겔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는데, 이 개념은 일정 수준의 양적 변화가 누적되면은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로 이어진다는 주장입니다. 즉 내부의 에너지가 축적되면은 어느 순간 그것이 폭발하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환경을 만드는 것인데, 이를 이제 경제사회에서는 산업혁명이라 부른다, 이렇게 이제 헤겔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 1차 산업혁명은 1770년대죠. 미국이 1776년에 독립을 냈습니다. 이제 그 시대에 영국을 중심 삼고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이제 하나의 기계화, 특히 이제 전기기관을 중심 삼고 영국의 그 당시에 그 목화 산업이 발달됐고, 그 양털을 중심 삼고 그런 그 면직 산업이 발달되었는데, 이제 이것을 기계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1차 산업혁명이 영국을 중심 삼고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지 않는 나라를 만들었죠. 그러다가 한 100년 정도 뒤에 이제 휘발유, 이 화석 연료를 중심 삼고 새로운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일어나서 대량 생산이 이루어집니다. 아마 이제 우리가 이때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1980년대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사람이 The Third Wave 제3의 참 물결이라고 하는 책을 쓰면서 정보화 시대를 예측을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참 그 컴퓨터 시대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자동화 시대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2010년 내지는 2015년부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정보통신 기술 융합의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가 시작되었고, 지금 현재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것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일본의 소프트뱅크의 손 마사요시 손정희가 왔습니다. 이분이 이제 문 대통령을 만나서 대통령께서 한국 사회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그는 제 첫 번째도 인공지능을 한국이 빨리 배워야 됩니다. 두 번째도 인공지능, 세 번째도 인공지능입니다. 마침 이제 지금 현재 전쟁, 무역 제재가 가해진 그 날입니다. 그때 손 마사요시는 문 대통령을 만나서 한국이 가야 할 앞으로의 세계 인공지능 AI 시대가 지금 현재 빨리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받아야 됩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 4차 산업 시대를 예측을 하고 기초 과학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가지고 있는 이 기술력, 참 이번에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 제재를 가하면서 그 가장 반도체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 이것은 뭐 거의 70%에서 90%를 일본이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좀 우리한테 지금 현재 압력을 가하고 있습니다. 일본 오래전부터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준비를 해오고 있어요. 4차 산업을 지금 현재 4차 산업화 시대를 이끌고 있는 것은 미국하고 이제 독일이죠. 그리고 중국도 지금 현재 우리보다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본은 오래전부터 이제 원천 기술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시대에 있어서 여러분들 특히 최근에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오죠. 비트코인 하면은 이제 블록체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블록이 있습니다. A 블록, B 블록, C 블록, 100개, 1000개, 10,000개. 이 블록을 이제 우리는 플랫폼이라고도 이제 설명을 합니다. 기차, 열차를 타게 되면은 플랫폼이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이 과거에는 다 독립되어 있어요. 블록이 전부 다. 근데 이제 이 4차 산업화 시대에는 이것을 인터넷으로 다 연결합니다. 이것을 체인이라고 합니다. 그래, 블록체인은 수만, 수천, 수억 개의 이런 블록들이 전부 다 이제 인터넷으로 연결되어지는 블록체인, 이게 나오게 됩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그것은 이제 가상화폐가 이것도 하나의 블록체인에 들어가는 내용입니다만은, 이제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4차 산업화 시대를 한마디로 말하면은 초연결 시대이며 초지식 시대입니다. 초지능 시대예요. 모든 것이 연결됩니다. 연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요거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4차 산업화 시대에 살아남는 시대가 되죠. 간단하게 이제 정의를 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물 인터넷 시대가 왔습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모든 사물, 인간이 창조한 모든 기기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하늘이 창조했죠. 하늘 부모님의 창조물인 인간, 그리고 인간이 창조한 모든 기계, 그리고 시간, 공간이 다 이제 연결됩니다. 이것을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고 이제 IoT로 이제 이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모든 기계마다 기계의 아이디를 가지게 됩니다. 자기만의 지문을 가지게. 아이디는 결국 이제 그 지문과 똑같아요. 기계의 지문이에요. 그러니까 냉장고, 세탁기, 뭐 가스레인지, 하다못해 구들자까지도 전부 다 모든 것이 전부 다 온돌까지도 다 이제 센서가 달려 있어요. 센서가 달려 있고 또 여기에 카메라까지 부착이 됩니다. 이런 것이 인터넷을 통해서 다 연결됩니다. 이것이 결국 내 스마트폰까지 연결되어져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다 연결됩니다. 그래서 사물 인터넷 시대에 이제 우리는 들어왔어요. 벌써 하면 이런 것이 현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 있어서 스마트 팩토리가 이제 벌써 현실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장 내에 모든 기계가 다 전부 다 센서가 부착되어 있죠. 이 센서에서 열도 감지하고 습도도 감지하고 온도를 감지하고 환경을 다 감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 센서가 이 기계의 움직임까지도 전부 다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한 공장 안에 있었던 모든 카메라를 통해서 촬영되어지는 영상, 그리고 센서를 통해서 얻어지는 정보, 이것이 이제 빅데이터에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빅데이터에는 하루만 하더라도 수억 개의 정보가 빅데이터에 모이게 됩니다. 하나의 큰 공장에서는 수억 개의 공정 과정의 모든 데이터가 빅데이터에 모여지게 되고, 이 빅데이터에 모여진 이런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 인공지능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시대에 이 컴퓨터가 그걸 다 분석해가지고 최적의 어떤 공정 과정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아주 공장에 혁명이 일어나죠. 한국 포철, 포스코, 그 포스코의 모든 공정 과정을 다 이렇게 지금 현재 스마트 팩토리 지금 현재 시스템을 다 갖춰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스마트 농장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이 전부 다 이게 1차 산업 시대에는 사람이 이게 농업 생산을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그 하우스 안에 또 전부 다 이런 센서가 달려 있고, 그래서 수분, 온도 이런 것을 다 측정해서 자동화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물도 주게 되고 이런 것을 다 갖춰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스마트팜이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이것이 바깥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 베란다에도 미니 스마트팜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웬만한 가정에서는 이제 이 베란다에서 이렇게 수경 재배를 해가지고 웬만한 가정들이 다 먹고 삽니다. 옥상에도 이렇게 만들어지고 이런 시대가 이제 지금 펼쳐졌죠, 벌써네. 그리고 스마트 홈입니다. 이게 사물 인터넷 시대에 아주 획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전부 다 센서가 달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센서를 만드는 기술이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데가 이제 일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4차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이 센서 부착이 대단히 중요한데, 이게 센서의 기술, 감지하는 이 능력 기술, 이것이 제일 민감하게 잘 센서가 파악하는 것이 일본 기술이에요. 그래서 결국 일본의 이 원천 기술이 전 세계 어디에라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지금 현재 어떤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 참 이 경제 질서 속에서 힘을 가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사물 인터넷 시대에서 아주 획기적인 것이 바로 이제 의료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제 원격 헬스케어가 이루어집니다. 여기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몸에 부착하는 것입니다. 부착하는 센서예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이제 밖에 외출을 나가시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분이 신발 신고 옷 입고 모자 쓰고 여기에 전부 다 센서가 부착되어져 가지고
이제 원격으로 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병원의 의사 선생님은 이제 할아버지 한 분 한 분이 전부 다 컴퓨터로 다 체크가 되어지면서 이분의 맥박이 지금 현재 몇 시, 몇 분, 맥박,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의 당의 수치가 나옵니다. 이런 것이 전부 다 센서로 다 부착되어져 가지고 원격 조정이 되어지면서 위험한 상황이 되게 되면은 스스로가 그것을 자각하고 빨리 이제 인슐린을 맞는다든지 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합니다. 맥박이 떨어지게 되면 빨리 이제 물을 마시도록 이렇게 또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는 시대가 지금 현재 왔습니다. 특히 이제 이 자율형 주행, 이게 이제 제4차 산업시대의 꽃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운전기사가 필요 없죠. 벌써 이제 지금 세계 자동차 메이커는 벌써 자율형 차를 다 벌써 생산해 냈습니다. 이제 이게 상용화가 되려면은 자동차에도 전부 다 모든 부분마다 센서가 달려 있어 가지고 자동차와 자동차 사이 간격에 따라서 이 센서가 울어가지고 절대 이제 이 자율주행 시대가 되게 되면은 자동차가 부딪히는 사고는 제로가 됩니다. 부딪혀서 이렇게 사고 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도로마다 전 세계가 다 센서가 또 부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에 어디를 간다 주소만 입력해 놓으면은 차가 안전하게 거기까지 모셔주는 소위 운전수가 필요 없는 이제 옛날 만화 같은 이제 이런 내용들이 현실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런 내용들이 지금 현재 급속도로 지금 현재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우버 택시라고 있지요. 우리 한국에 이제 카카오 택시를 도입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는 아직도 이제 4차 산업 혁명 시대를 이해를 하지 못해 가지고 기존에 이제 운전하는 분들이 이제 빨간띠를 두르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우리는 지금 현재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그걸 대행해서 타다라고 하는 이제 택시가 이렇게 나왔죠. 벌써 타다 택시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런 이제 우버 같은 경우도 지금 4차 산업화 시대를 앞당겨 갑니다. 그러니까 모든 영업용 택시 이외에 자가용까지도 다 거기에 가입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내가 자가용으로서 내 차가 이제 이게 공유 경제 시대에 들어가서 다 그것이 택시로 활용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B&B라고 하는 이제 지금 현재 살고 있지 않는 집을 이걸 전부 다 연결해서 전 세계에 비어 있는 집들을 수리해 가지고 여관으로 대신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집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도 이익이지만은 이제 이 집이 활용되다 보니까 비싼 호텔에서 자질 않고 B&B에 등록하게 되면은 아주 값싸게 내가 가고 싶은 도시에서 맨션 하나 또는 이제 단독 주택 하나를 내가 얻어가지고 거기 내 가족이 가서 그것을 여행 기간 동안에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이제 이것이 다 전부 다 연결되는 거죠. 이제 이런 사업이 앞으로 지금 제4차 산업 시대에는 초연결 시대다 보니까 어떻게 연결을 잘하느냐 이런 것이 하나의 관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빅데이터와 비즈니스 아주 소매 유통 분야가 획기적으로 다 변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경영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어떤 위에서 참 슈퍼맨 같은 한 사람에 의해서 경영되어지는 이런 시대는 이제 흘러가게 돼요. 전부 다 이 기계화에 의해서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이런 인공지능에 의해서 앞으로 이제 회의 방법도 혁신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정보통신기술과 산업의 결합입니다. 금융이라든지 유통, 교육, 의료, 그리고 이제 운송, 인공지능 이런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대에서 획기적으로 이제 변화가 아주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연세가 제일 많으신 어르신들도 아마 이제 지상에 계실 때 과거에 정말 만화책이나 등장하고 참 어떤 소설 속에나 등장했던 이런 내용들이 이제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보시게 됩니다. 벌써 어느 일정 부분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이런 획기적인 이제 변화의 시대에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다. 4차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무엇인가?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건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4차 산업화 시대에 필요한 리더십이 뭐냐면 첫 번째는 창의성이라고 합니다.
직관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창의성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실행하려고 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용기가 없으면은 결국 창의성은 머릿속에만 머물고 말죠. 그래서 창의성은 직관력입니다. 이제 놀라운 어떤 창의성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 모든 공부 시스템을 다 바꿔야 돼요. 사지선다형, 외우고 암기하는 이런 공부 방법, 이거 다 지금 현재 무용지물이 됩니다. 어차피 인공지능 시대의 이 로봇의 그 IQ는 지난번에 이제 만들었던 그 알파고라고 하는 대표적인 바둑 프로그램을 다 입력해 놓았던 이 로봇입니다. 그 알파고의 IQ가 1만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타락권 속에서 태어났던 이제 사람은 한 150 정도가 되면 천재라고 합니다. 우리 한국의 그 IQ, 평균 IQ가 107로 나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런데 보통 이제 130 수재고 150 되면 천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인공지능, 이게 로봇은 지금의 것도 벌써 IQ가 1만입니다. 얘들이 이제 진화합니다. 서로 인공지능끼리 또 수수작용을 해요. 진화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지능 시대가 이제 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사회에 있어서 인간이 이런 사이보그와 함께 동거하는 시대에 창의력이 없으면은, 그래서 어떤 지식을 많이 넣는 암기식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따라가지를 못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창의력,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하브루타식의 공부 방법을 도입을 해가지고 우리 지금 현재 소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부터 시작해서 말하는 예배를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청년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천폭공을 중심 삼고 우리 그 성호 학생들 예배를 유대의 그 하브루타식의 예배 방법으로 말하는 예배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창의력을 길러내야만이 지금 이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능력입니다. 결국 이 능력은 이제 지식, 기술, 태도이죠. 근데 문제는 이 지식, 기술은 다 이제 지금 우리 이 2세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라나는 우리 청년 학생들 2세들은 벌써 이제 4차 산업화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웬만한 거 다 이제 이 스마트폰 그 가지고 노는 기술이 아주 그냥 현란할 정도로 우리하고는 틀립니다. 벌써 우리는 도저히 못 따라가요. 지금 저 20대, 10대 애들 아주 그냥 빠릅니다. 뭐 이 연결하고 찾아내는 이 방법 아주 그냥 귀신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식과 기술은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태도예요. 이 태도라고 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변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태도는 어릴 때부터 이제 그 가정 교육을 통해서 태도가 이게 몸에 배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능력 중에서 이 태도,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는 이 태도, 예의 범절, 이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한 때가 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협업입니다. 제가 얘기했죠. 이제 초연결 시대입니다. 혼자서는 도전이 안 돼요.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이제 연결하고 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수작용 능력이 4차 산업화 시대에 있어서의 주인공이 되느냐, 지도자가 되느냐, 또 따라가는 사람이 되느냐, 이제 이런 세 가지의 어떤 내용을 가지고 이제 리더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본격적으로 지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화 시대가 오게 되면은 포스트 휴머니즘 내지는 트랜스 휴머니즘 시대가 온다고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지금 현재 철학자들이 고민을 많이 합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원리적으로 말하면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가 과학을 중심 삼고, 아버님 말씀하셨잖아요. 이 과학이 창조 본연의 이상세계를 앞당겨 놓습니다. 한 번도 인류가 타락한 이래 이런 시대를 살아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제 혼돈이 옵니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서는 포스트 휴머니즘, 즉 지금 현재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이 인간은 사실은 언제 굳어진 인간이냐면은, 이것은 신본주의, 헬레니즘 신본주의에서 헬레니즘, 헤브라이즘 신본주의에서 헬레니즘 인본주의, 그러니까 르네상스 이후에 지금 우리가 인간이라고 하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이 굳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인간, 21세기 지금 현재 오늘 살아있는 내 이 인간에서 앞으로 제4차 산업화 시대의 인간, 그 이후의 인간은 어떤 인간일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는데, 현대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해명되지 않는 많은 그 인간 이후의 인간,
기존의 휴머니즘을 비판하면서 극복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철학의 풍조가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현재 좀 그 비관적으로 봅니다. 포스트 휴머니즘은 비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트랜스 휴머니즘을 지금 이제 쌓여진 이 인간을 이것을 비판하지 않고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더 보충해서 그리고 좀 약점을 보완하려는 실용주의로 나가려고 하는 이 철학의 풍조입니다. 여러분, 어차피 우리 시대에 이제 이게 사이보그 같은 이런 이제 로봇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로봇을 만드는 것은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 같은 사람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한다면은 로봇은 인간의 창조물이다. 그러니까 이 로봇도 생명체라고 불러줘야 된다라고 또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명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이보그 생명체와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공존하는 시대에 있어서 앞으로 많은 윤리적인 그런 이제 문제들도 부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조금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예, 보세요. 사람이 만든 로봇이, 인간은 양심이 있습니다만은 로봇은 양심이 없어요. 결국 프로그램 입력한 대로 움직이게 됩니다. 정말 양심적인 과학자가 이 로봇을 만들면 사람의 약점을 보완해 가지고 이상 세계로 가는데, 어떤 개인의 욕심을 가지고 프로그래머가 이제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지갑만 보면은 그냥 아주 그냥 바람보다 더 빠르게 싹 한단 말이죠. 이렇게 만들면 어떻게 되겠어요? 또 이제 이 양심이 바르게 서지 않은 사람이 자기 목적을 가지고, 저 사람이 정말 미워, 저 사람을 어떻게 좀 해쳐야 되는데, 예, 그러니까 로봇한테 그것을 입력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포스트 휴머니즘 시대에 있어서의 비관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바라보는 명사의 조언을 한번 잠깐만 좀 여러분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제 인공지능 AI와 인간 사이의 빈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요소로 영성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견인하는 새로운 교회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 이효령 장관이 말씀을 했습니다. 인공지능과 대비되는 인간의 본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이 절실해질 것이며, 따라서 영성을 개발하는 일에 모두가 관심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 영적 특성을 개발하여 인간의 본성을 밝히는 것이 종교의 주요한 역할이 될 것입니다. 소광석 서울대 물리학 천문학부의 명예교수가 최근에 말씀했던 내용입니다. 사실은 이 내용은 2020년 정보시대는 끝나고, 요건 이제 제3차 정보화 시대, 더 서드 웨이브, 요 시대가 이제 끝난다는 얘기죠. 끝나고 지식 이상적 가치와 목표를 중시하는 영성 시대가 올 것이다. 미래학자 윌리엄 교수입니다. 지금 현재 워싱턴대 현직 교수입니다. 워싱턴대 이 현직 교수가 이제 영성 시대가 온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리고 21세기가 제5의 물결인 영성 시대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 이 엘빈 토플러가 얘기했던 얘기입니다. 자기가 1980년대 책을 썼을 때 제3의 이제 물결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제5의 물결은 뭐냐면 영성시대라고 엘빈 토플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21세기는 이윤 추구, 지상주의, 물질만능주의가 아닌 영성의 시대다. 패트리시 에버딘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제 메가트렌드 2010이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혼자 쓴 것이 아니고 10명의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한 권의 책을 썼는데, 2010년 이후에 어떤 시대가 올 것인가, 소위 말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올 것을 2000년도에 썼어요. 이 책을 제가 이제 2004년에 사실은 제가 이 책을 읽어봤는데, 2010년부터 어떤 시대가 올 것이냐, 7개의 이제 메가 트렌드가 세계를 이끌고 갈 것이다. 그 7개 가운데 4개가 영성과 관련된 내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영성과 관련된 모든 기계가 살아남고, 또 영성이 뛰어난 사람이 미래의 결국 지도자로 서게 되며, 앞으로 이 영성 개발이 큰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바로 패트리시 에버딘이 설명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인공지능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영원히 넘보지 못할 분야가 있습니다. 이제 이 지식의 분야는 인공지능이 IQ가 지금 현재 1만입니다. 얘들이 지금 현재 이 IQ가 10만이 될지 100만이 될지 몰라요. 알파고 프로그램을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도저히 이 알파고는
이세돌을 이길 수 없다. 이세돌의 이 바둑의 지능은 가히 천재적이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다. 내가 이세돌의 그 프로그램 전체를 입력을 하지는 못한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사비사, 이제 영국의 천재인데, 영국의 하사비사 젊은 천재예요. 이 천재가 알파고 프로그램을 만들고 난 뒤에 도저히 못 이긴다. 5번 하게 되면 1번 이기고 4번 깨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됐어요. 이세돌이 1번 이기고 알파고가 4번을 이겼습니다. 다보스 포럼에 전체 모든 학자들이 모여서 어떻게 된 거냐? 결국 알파고가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응용을 하더라는 얘기예요.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이 감성까지도, 인간의 감성 분야도 이제 이 인공지능이 터득을 합니다. 그래서 기계가 감성 분야까지도 이제 타치를 해요. 슬프고 기쁘고 뜨겁고 차고 이걸 느낍니다, 센스가. 그런데 영원히 이 기계가 갖지 못하는 분야가 뭐냐면 바로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인체는 못 만듭니다. 사람이 영인체를 만들 수 없어요. 결국 기계는 사람이 프로그램을 입력하는 건데 영인체는 기계 자신이 못 만듭니다. 영인체는 하늘 부모님께서만이, 하늘 부모님의 창조물이에요. 사람은 비록 IQ는 기계보다 낮다고 하지만은 영인체가 있는 영성의 창조물입니다. 그런데 기계는 인간이 만든 창조물인데 영인체는 못 만들어요. 인간의 장기까지도 지금 현재 만들어냅니다. 이 세포, 인공세포를 가지고 인간의 장기도 만들어내요, 일부분은. 앞으로 인간의 장기도 뭐 예를 들어서 그 돼지라든지 원숭이에게 배양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장기 이식 수술이 보편화되어집니다. 그러면 웬만한 병은 다 이제 앞으로 다 극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인체만큼은 그들이 천년 만년이 지나도 갖지 못합니다. 그래서 창조 본인의 이상세계가 쏜살같이 달려오는 이때에 본인의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면 기계 주관을 당하는 불쌍한 인간이 될 수 있다. 바로 포스트 휴머니즘을 주장했던 철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영성혁명이 무엇일까? 제가 이제 우리 쪽에 이제 학자들이 논문을 쓰는 것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영성이다 해가지고 명확하게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더라고요. 책을 찾아봤는데. 할 수 없이 이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제가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고백을 합니다. 여기 나온 것은 우리 박사학위 받은 유명한 학자가 쓰는 것이 아니고 제가 임의로 써놨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성은 인성의 상대적 개념으로 영인체의 성품을 말한다. 이렇게 제가 정의를 했습니다. 영성혁명이란 천지인 참부모님의 성리권에 의한 시대적인 혜택으로 지상인도 영인도 축복결혼을 통해 사탄과의 혈연관계를 단절함으로써 영인체 성장과 더불어 영육계의 환경변화가 혁명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영성혁명은 창조본인의 인간 본성을 회복하는 양심혁명을 촉진시키게 된다. 이렇게 지금 저는 영성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좀 정의를 좀 내려봤습니다. 이제 이렇게 될 때 이제 이 시대에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 것인가? 이제 답은 나옵니다. 창조원리에서 이제 6편입니다. 결국 유무형 실체 세계에 대한 이 말씀, 특히 육신과 영인체의 관계, 구조, 여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기 전에 벌써 설계도를 만드셨죠. 이 설계도에 앞으로 육신은 천지간의 모든 요소를 뽑아다가 육신을 만들었는데 영인체만큼은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 은사, 그리고 육신으로부터 전달되어지는 생력 요소에 의해서 영인체는 성장하도록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설계도에 그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 설계도에 따라서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육신은 음의 영양소와 양의 영양소를 먹고 육신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고, 성장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무한정 성장하게 되면은, 나이가 80이고 90이 되면은 키가 그냥 아주 미루나무처럼 크면 그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곤란하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때에 성장이 멈추도록 다 하나님께서 아주 적당하게 이렇게 다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영인체는 생력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래야만이 성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지금 현재 영인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영인체의 성장에 따라서 결국 사람이 죽으면은 육신은 땅으로 가고 그 영인체만 영계에 가는데, 그 영인체가 가는 영계를 본인 스스로서 만들어 간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 말씀을 하시면서, 바로 영형체까지 성장한 사람은 이제 그 영계에 들어가고, 생명체까지 성장한 그 영인체는 낙원에 들어가고, 생명체까지 성장한 영인체, 즉 발광체가 되어져야만이 천국을 간다. 이렇게 이제 아버님께서 해설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영인체가 성장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적으로 이제 이렇게 풀어헤쳐 놓은 것이 구약이잖아요. 인류 역사 이래 말씀이 처음 나온 것이 구약 시대 모세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이 구약의 약효가 어디까지냐? 이것은 인간의 영형체 것까지밖에 구약 말씀 가지고는 영인체를 성장 못 시킵니다. 아무리 그것을 달달 외우고, 신약의 말씀의 한계가 뭐냐면은, 신약 말씀을 아무리 외우고 그것을 실천하더라도 인간의 영인체가 생명체급까지밖에 성장 안 된다는 한계론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참 부모님을 통해서 내려주신 이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은 인간을 시대적인 혜택에 의해서 생영체급까지 영인체를 성장시켜주는 이런 약효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결국은 이 지상에서 참 부모님의 말씀을, 이것을 소화해서 내 것을 만들고, 그리고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이게 인간의 존재 목적이란 말이죠. 우리가 인간 존재 목적 사위기대를 완성하잖아요. 참 사랑의 실체를 이루는 거죠. 영인체 성장을 시키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존재 목적이란 말인데, 이제 이 영인체 성장은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이 내용을 얼마만큼 우리가 지금 실천을 하느냐는 문제입니다. 내 가정에서 이 훈독을 하면 할수록 영인체가 밝아지고 성장하는데, 내 밥은 먹지만은 영인체는 벌써 일주일을 굶기고 한 달을 굶기고, 아니면 몇 년을 굶긴 사람도 있지요. 평생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는, 그래서 영인체가 성장되지 않아가지고, 이것을 시적으로 표현할 때 몸속에 영인체가 개미알처럼 따닥따닥 붙어 있다라고 시적인 표현을 하셨잖아요. 영인체라고 다 이게 성장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훈독회를 철저히 해야만 됩니다. 영성회복으로 본 양심혁명 시대입니다. 저 영계가 지금까지 사탄 혈통 건절을 하고 간 영인들이 없잖아요. 참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인류는 한 사람도, 단 한 사람도 사탄 혈통을 건절하고 간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 혈통으로, 하나님이 있는 곳에 가신 것이 아니고 바로 그 혈통을 준 악마가 주관하는 그것으로 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악령의 무게가 극단적으로 이게 이제 이 시속에 임해서 악령의 무게가 무거웠어요. 선령 역사라고 하는 것, 이게 별로 없었어요. 선한 쪽에 있는 영인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천사 세계가 그래도 누시엘 계통 이외에는 그래도 타락을 안 했어요. 인간의 어떤 양심대로 살던 선한 쪽에 있었던 사람들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사탄 혈통이 건절되지 않는 한은 그 악성이 남아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 선한 영인들이 참부모님 성혼 이후에 이제 영인 축복이 이루어져요. 35년 뒤에 1995년부터 8월 24일부터 영인 축복이 처음으로 세상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영인 축복이 지금 현재 영계 축복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절대 선령들이 이제 영계에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요. 그러나 아직 이 절대 선령이 6천억이라고 합니다만은 아직은 악령보다 숫자가 부족합니다. 시속 게임에서 결국 지금 현재 아직도 악령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악령이 많다 보니까 이 악령은 누구하고 수수작용을 하느냐면, 악령끼리도 수수작용하지만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사심과 수수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심이 결국은 악령의 주관을 받아가지고 아무리 양심적으로 살려고 하더라도 양심을 짓밟아요. 양심을 비참하게 만듭니다. 곤혹스럽게 만들어요. 신앙을 우리가 지금 몇십 년 동안을 하고, 내 자녀는 지금 현재 혈통을 하늘 부모님이 혈통으로 태어났는데도 불구하고 2세이고 3세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심의 주관을 받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라 공고한 자도라. 사도 바울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절대 선령의 개체수가 언젠가는 또 연계해서 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악령보다 개체수가 많아져요. 언젠가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지상에서 절대 선령을 만드는 이 조상 축복을 세계적으로 확산시켜서 많이 하게 되면은 결국은 이 조상들 축복을 받게 되면은 언젠가는 절대 선령이 많아져요. 그러면 절대 선령은 누구하고 수작용을 하느냐? 인간의 양심과 수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절대 선령이 무게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양심의 무게가 커지고 양심의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이 양심의 힘이 강해질 때 사심의 유혹이 오더라도 한 발에 차버리고 양심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시대가, 양심혁명 시대가 이제 와야 돼요.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1641에 그 누구도 꿈꾸지 못했던 지상축복과 영계축복을 동시다발로 해 나오시면서 청평을 중심 삼고 거대한 영계, 이 물결을 만들고 계시는 것이 참 부모님의 지금 생애의 노정이죠. 예, 악령은 사심과 수작용을 하고 선령은 양심과 수작용을 합니다. 조상축복으로 절대 선령 배출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선령이 많아져야 양심혁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간이 언젠가는 이상하게 사람이 바뀝니다. 한순간에 바뀔 수 있어요. 왜 이러지? 바뀌어요. 지금까지는 사심의 주관을 받았는데, 예, 그래서 그런 양심혁명은 결국은 천상세계의 절대선령의 개체수를 많이 늘릴 때 이것이 현실화되어진다. 그래서 어머니께서는 2020을 맞이하기 전에 전체 모든 축복 과정들은 조상축복 430까지 다 해야 된다. 종횡의 사명을 다해야 된다. 이것을 강조하신 이유가 왜 그러냐? 아버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2013년까지 210대까지 다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대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들었어요. 때는 왔는데, 그러니까 아버님 명기하셨잖아요. 어머니께서 이제 7년 동안 이것을 연장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이걸 해야 된다고 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핑계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차피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이끌고 가려고 하는, 우리가 이제 메가 트렌드가 되려면은 결국은 우리가 그런 것을 감수하고 복귀해서, 사람을 복귀하면 만물은 자동적으로 복귀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해야 돼요. 전도를 하게 해서 모든 사람이, 우리가 지금 현재 통일교회 3만 명이 예를 들어서 조상축복을 한다고 하는데 6만 명이 조상축복을 하면은 우리의 부담이 반으로 줄어듭니다. 10만 명이 우리가 만약에 조상축복을 한다고 한다면 3분의 1로 뚝 떨어져요. 그러잖아요. 세상 사람이 전체 다 한다고 한다면, 조상축복 다 한다고 한다면 뭘 그렇게 힘들어? 하루아침에 연기에 뒤집어지는 거죠. 악령이 하나도 없는 시대, 그걸 하늘 부모님 꿈꾸고 아버님 꿈꾸잖아요. 아버님 지금 천상에 가셔가지고 편하게 지금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지금 현재 아주 또 악령 구렁텅이에 메시아를 붙들고 나는 왜 구원 안 해주냐고 아우성 치는데. 그래서 지상에서 조상 축복이 빨리 이루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양질 전환의 법칙입니다. 일정 수준의 양적 변화가 누적되면 어느 순간 질적인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이 시속 게임에 의해서 양적으로 우리가 절대 선령이 많아지게 되면 질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양심혁명의 이제 365일 행복에 이르는 길 서사책을 이제 여러분에게 참부모님께서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일지구에 이번에 5.17 대회를 잘했다고 하시면서,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그들을 놔두지 말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 해서 한 사람도 교육받지 않는 사람이 없도록 하라. 그래서 이런 부모님의 말씀을 중심 삼고 서사책이 나왔습니다. 1권이 천성경입니다. 2권이 참부모경이에요. 3권이 이제 평화경입니다. 그래서 이 세 권을 3년에 걸쳐서 1년에 52주 동안 이번에 365 이 책이 52주 동안 읽고 쓰는 겁니다. 읽는 것보다는 쓰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소화가 잘 됩니다. 그래서 서사책, 필사책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전부 다 순수한 아버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1년 동안에 우리 게스트를 훈련을 시키고 내년에도 시키고, 그리고 3년 동안 시키면은 이들은 지상에서 천일국 3대 경전을 다 띱니다. 천일국 3대 경전을 띄면서 콩나물에 물 주듯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영성이 회복되어지고 영인체가 밝아지며 영인체가 성장해가지고, 어차피 지금 현재 그들도 성주로 마셨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들이 영계에 갈 때 얼마나 그들이 지상에서 참 부모님 말씀을 읽고 영인체가 성장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훈독을 만민이 해야 되기 때문에 서사책을 참 부모님께서 주셨습니다. 마음의 근육을 강화해야 됩니다. 양심작용을 우리가
강화시키려면은 결국 이제 신체의 근육 트레이닝의 원리는 지구 중력을 역용하는 추나 원리입니다. 밀고 당기는 원리예요. 그런데 마음의 근육 트레이닝은 사심 유혹을 밀어내면 됩니다. 사심이 나한테 유혹을 올 때 그걸 한 번 밀고 두 번 밀고 세 번 밀고 자꾸 밀다 보면은 양심의 근육이 세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심의 소리, 이거 해라, 교회 가자, 11조 하자, 조상축복 빨리 하자, 이런 양심의 소리를 자꾸 끌어당겨야 돼. 자꾸 끌어당기다 보면은 이두박근도 늘어나고, 왜? 뱃살도 빠지고, 양심이 근육이 늘어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원인과 치료, 체온이 1도씩 떨어질 때마다 면역력이 30% 저하됩니다. 체질에 맞지 않는 음식 먹을 때 결국은 깨소린차가 깨소린 먹어야 되는데 깨소린차에다가 경유를 넣으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을 현대의학에서 정확하게 정의를 못 내립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또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시기, 질투, 미움, 혈기, 거짓말 등 타락성 근성에 의한 양심의 가책이 스트레스다라고 저는 원리를 중심 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치료법 간단합니다. 정상 체온 유지하면 됩니다. 적당하게 운동해야 됩니다. 체질에 맞는 음식 먹어야 됩니다. 엄체진 사람은 양적인 거 먹고, 양적인 체질 사람은 엄적인 거 먹고, 소화 잘 되는 거 먹어야 되거든요. 꾸역꾸역 소화 안 되는 거 먹어가지고 그게 소화 안 되게 되면 결국 깨서 나오게 되고 독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화가 잘 되는 것은 독이 안 돼. 다 에너지가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많이 읽는다고 거기 소화됩니까? 내가 소화될 만큼 새겨야 된단 말이에요. 새김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법, 바로 시기, 질투, 미움, 혈기, 이 거짓말, 타락성 근성, 이거 빼버리는 건데, 많이 웃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청결하고 배려하고 나누어 줄 때 이렇게 내 타락성 근성이 빠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영인체 질병 원인과 치료입니다. 영인체 체온 저하가 원인입니다. 사랑의 감소감이죠. 사랑의 감소감을 받으면 영인체 체온이 뚝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력이 뚝 떨어지죠. 영인체에 맞지 않는 음식 섭취를, 이게 영인체 병의 원인입니다. 영인체의 생소는 딱 정해져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 목적에 정해놓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사 필요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육신에서 가는 선한 내 이 기운이 영인체를 성장시키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 않고 세상 지식을 너무 많이 지금 받아요. 이 인터넷이라고 하는 것은 지식의 태평양입니다. 지식의 바다예요. 지식의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잡을 수 있는 것이 지금 현재 이 시대예요. 그런데 영인체에 도움이 안 되는 어떤 선정적인 것을 자꾸 보게 되고, 어떤 영인체에 도움이 안 되는 이런 기술을 많이 받게 되면 영인체는 병 걸려요. 영인체에 병이 걸리게 되면 영인체에서 육신으로 오는 생명 요소라고 하는데, 이 생명 요소를 통해서 영인체의 병이 육신으로 전이 되어져 가지고 나타나는 현상이 육신의 병이란 말이죠. 위가 나쁘다. 현대의학은 위를 봅니다. 그런데 그 영인체 위가 지금 문제가 되어 있거든요. 너무 많이 먹었어요. 좀 줄여야 돼. 그래서 영인체에서 오는 전이 되어지는 영인체를 먼저 고쳐야 돼요. 타락성 근성에 의한 양심의 가책이 원인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는 간단합니다. 뜨거운 생수를 많이 먹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막 몸이 뜨거워집니다. 그 몸이 뜨거워진 순간 영인체가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은, 아버님 말씀에 54도란 말씀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54도가 되면 죽죠. 40도만 되면 벌써 함에 연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54도가 되면은 뭐 계란 후라이가 되죠.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인데, 이 육신은 영인체를 말씀하시는 것, 영인체가 뜨거워지는 것, 이게 참부모님 말씀을 훈독을 통해서 실천하고 깨닫고 했을 때 영인체가 뜨거워지게 되면 이 영인체에서 육신으로 오는 생명 요소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암세포가 낫는 현상, 이것이 이제 불받았다 하는 얘기죠. 찬양을 하면서 불받아가지고 순간적으로 암이 없어지는 현상. 그래서 뜨거운 생소, 영인체의 온도를 높여야 됩니다. 생소를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참부모님 주셨던 3대 경전을 중심 잡고 이 말씀을 훈독하면서 소화를 시켜야 돼요. 그래서 아침에 훈독회가 필요합니다. 가정별로 훈독회가 필요해요. 내 아들, 딸들 3세로 태어나기 때문에 지절로 뭐가 된다, 천만의 말씀, 그런 것은 없어요. 원리에 그런 것은 없어요. 성장기간 필요합니다. 인간의 책임 분담이 필요해요. 부모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천세 만세로 태어난 우리 애기들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영인체는 성장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철저하게 3대가 함께 훈독하는 이 문화를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웃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청결하고 배려 나눔의 생활을 통해서 내 영인체가 성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는 곳이 바로 국제적인 영성회복센터 천주 천보 수련원이고, 어머니께서는 천보 수련원으로 명명해 주시면서 앞으로 모든 사람들을 교육을 하라 해서 교육센터로서 새겨주신 말씀의 그 내용이 바로 영인체를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중심 삼고 이제 4차 산업화 시대 정말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 제가 방향은 못 정합니다. 다만 이제 생각을 좀 하도록, 우리 함께 이 생각을 하도록 오늘 말씀을 좀 전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귀한 말씀 주신 우리 주인태 지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러면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괜찮는 주님의 사랑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대표해서 주인태 지구장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당신의 이상을 이루시기 위해 2000년 전에 한반도를 택하시고 한 민족을 택하시어 가문을 택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정자 여행이 시작하여 마침내 이 땅에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하시고 험난한 환경 속에서 하늘 부모님의 보호하심 속에 이제 기적적으로 만나시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하셨으며, 이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다시 오마, 다시 와서 어린 양 잔치를 하겠다, 14만 4천 무리를 거두겠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새로운 땅, 새로운 하늘을 창건하리라,
3대 예언을 다 이루시고 이제 천지인 참 부모님 되셨습니다. 밤의 하나님 하늘 부모님과 낮의 하나님 참 부모님, 이제 아버님과 어머님 하늘 부모님 성삼위일체를 이루셔서 영원히 뗄래야 뗄 수 없는 이제 불가분의 관계, 영원 세세도록 온 인류는 천지인 참 부모를 이제 하늘 부모로 모시는 그런 시대를 열어주셨습니다. 이제 4차 산업화 시대가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현실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더 빠른 속도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이 기계를 사람이 만들었지만은 영인체만큼은 영원히 하늘 부모님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태어난 저희들이 영인체를 성장시키고 완성시키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라 말씀을 주셨사오니, 저희가 이 영인체를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늘 부모님의 말씀이 필요하고, 그 하늘 부모님의 말씀을 통역한 아버님, 어머님의 입술을 통해서 나온 이 실제 말씀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의 영원한 인류에게 영인체의 성장 요소, 생소임을 저희들이 고백하며, 이 생소를 매일 아침마다 이제 저희들이 3대권이 함께 가정에서 이 훈독회를 통해 가지고 생소를 먹고, 그리고 이 생소를 이제 주변에 연결시켜주며 그들도 축복을 통해서 또 참부어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이상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제 이 안내를 해주는 것이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임을 저희들이 알고 있사오니, 비전 2020 기필코 이 땅 위에 당신이 원하셨던 그 한날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신종종 메시아의 사명을 반드시 성취하여 그 꿈을 이제 부모님께 참 저희들이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복궁 이제 중심교회에 소속된 모든 식구들이 하늘 부모님의 은총과 사랑 속에서 언제나 감사하고 기뻐하는 그런 나날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종매의 사명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저 절대 선장들이 전폭적으로 지장재림 강림하여 함께 부모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이 성업에 동참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오나올 때 이 모든 말씀을 축복 중심 가정 주신대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보고 아리사옵나이다. 아주. 자리에 앉으셔서 각자 호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배 폐회를 하기 전에 잠시 광고 말씀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오늘 다문화 평화연합에서 우리 천복궁 교회에 지역마다 사례사를 선정해 주셨죠. 그래서 성함을 이제 안내를 못 해드렸는데요. 저희 천복궁 교회에 다문화 가정 이제 사례 관리사가 있습니다. 여러 이제 다문화 가정들을 위한 정보나 또 도움 그리고 상담을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그래서 동부에 이순복 권사님, 서부에 임혜옥 권사님, 그리고 남부에 박범숙 권사님, 북부에 김순옥 권사님, 그리고 중부에 최수남 권사님. 우리 단상에서 인사는 드렸습니다만 성함을 불러드리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잠깐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다문화 가정들을 위해서 또 한국 식구님들, 또 CMS도 후원을 해주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또 관심을 가지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공지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달에 저희 천복궁 교회 지하를 환경 정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하 공간이 지금 한 10년 정도 이제 생활이 되어지면서 지난번 지하를 새로 리모델링 할 것을 이제 공청회를 좀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성화절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지하를 성화 학생들 그리고 주말에 수련을 할 수 있도록 수련생도 같이 받아서 진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요. 그리고 좀 더 홀을 좀 넓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성화식장도 겸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 천복궁 교회 전체가 보다 더 식구님들께서 또 편안하고 또 여러 가지 소통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아름답게 새롭게 꾸밀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기간이 결정이 되어지면
예배 때 식구님들께 전체 리모델링할 디자인과 환경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협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성일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